안녕하세요, 논팽이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용노동부 단계 이후에 임금체불 사건이 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터뷰하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저번에 예고를 드렸었는데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법무법인 라움의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로펌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노동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노동부 단계에서 이렇게 임금체불 사건이 100% 완전하게 끝이 안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왔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끝이 날 수 있게 정리가 되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네요. 소송으로 왔을 때는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통해서 체납된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회사나 아니면 대표자의 어떤 그런 돈을 묶어두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받으면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좀 단계별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끝내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노동부에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을 확인합니다. 네. 그러면은 관할 검찰 검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송치를 받은 검사는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이라고 하면은 임금 체불,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형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이거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임금 체불을 당하신 분들이? 일단은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면 네.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선고할 거잖아요. 네. 처벌을 내릴 것인데 네. 임금 체벌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실형을 내립니다. 그렇군요.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선고가 나기 전에 미지급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근로자에게 이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돈만 내고 나면 끝이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실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니까 꽤 이제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형사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절차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네요. 물론이죠. 민사소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만 네. 확정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을 가거든요. 10년이 나가나요? 네, 이런 10년을 가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사업주가 네. 또는 사용자가 자력이 생기거나 돈이 있게 될 경우에는 10년 안에는 여전히 이런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체불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는 어차피 검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민사 절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민사 절차도 중요하긴 합니다. 네. 다만 민사 절차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소요가 돼요. 간단하게 이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상대방의 답변, 즉 사용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그리고 법원이 또 변론도 진행하고 이 또 심지어는 증인신문까지도 있고 네. 이게 좋기 8개월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은 좋지만 네. 민사소송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부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와 동시에 민사적인 절차도 병행을 해서 해야 효과적인 구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가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송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제기를 해야 되나요?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번 주제인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할 때는 이제 금전 채권이라고 해요. 이런 금전 채권을 가지고서 사용자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가처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이런 금전 채권을 청구할 때는 대부분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압류라고 하는 보전 처분을 먼저 하고요. 네. 이것도 법원의 신청과 또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보전 처분이 있은 이후에 본안 소송이라고 해서 네. 임금 지급 청구에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된다면 이 지급명령 신청 사건이 소송 사건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적지 않아요. 한 넉 달에서 한 5달 정도 걸립니다. 그 변환되는 기간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 아니라 보통은 소로 바로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사들 하는 일 중에 소액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의 사건이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그 체당금을 지급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급 명령 신청을 많이 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냥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되는 기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법원에 실제로 이렇게 정식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네. 사용자가 답변하지 않는 경우, 즉 자기의 어떤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네. 주겠다고 하는 경우, 네. 답변하지 않는 게 확실할 경우, 그럴 때 이제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적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서 출석에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보통 법원 입장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해서 네. 쌍방의 어떤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석하셔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 즉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었을 때 이제 본인 없이 변호사님께서 그냥 출석하셔가지고 단독으로 진술하는 경우도 가능은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가능하고, 다만 지금 법상으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 없이도 지금은 절차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각 법원에 관할 법원에 가시면 거기에서 이런 소장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후 절차를 안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충분히 이런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송을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뭐 인지세, 송달료 그런 부대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좀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인지대랑 송달료 같은 경우는 그 금액별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청구할 경우에는 약 17만 원 정도. 네. 그 다음에 한 1억 원 정도 청구할 경우에는 약 47만 원 정도. 네. 그 다음에 한 2억 원 이상 됐을 때는 한 76만 원 정도. 네. 이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대는 이제 법원에 재판을 해주는 이제 법원의 인건비죠. 네. 인건비가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송달료는 우편 비용입니다. 우편 비용이요? 네, 그래서 이 송달료라고 하는 것은 우편 송달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3천만 원 기준으로 13만 원, 여기 안에 뭐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비용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맞습니다. 예. 총액 기준으로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노동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노무사 도움 안 받고 이제 혼자서 다 이렇게 서류 제출도 하시고 출석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술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법원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노무사님들께서 소송 대리는 안 되지만 네. 그런 서류 같은 것들 모아서 이제 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법률구조공단이나 네. 아니면은 각급 법원에 네. 법원의 이런 소송 절차에 대해서
조언하시거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그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이제 노동부 직인을 찍어가지고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이제 서류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는 사실을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바로 그 체불 임금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소송 절차도 간략해지고 네.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도 빨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원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가는 것들이 유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나 유용하거나 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었던 임금체불 이후의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질문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뭐 이렇게 임금체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뭐 소송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체불 그 단계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따라서 임금 체불이 예상되거나 임금 체불되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체불 단계에서 고용노동청에 대한 도움을 청하던가 아니면 민사소송 제기 방법을 미리 강구해 놓던가 이런 절차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제 노동부에 찾아오실 때도 상당 부분 이제 기한이 지나가지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산을 해서 돈을 못 받거나 그런 경우에 그때쯤 오시면 이미 뭐 회사는 다 그렇죠. 풍비박산 나 있고 일하시는 분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뭐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예상이 된다, 좀 그런 분위기가 슬며시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노무사든 변호사든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미리 조언을 구하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출연하니까 어떠신가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 정말 어렵게 모신 변호사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핵심만 쏙쏙 이렇게 골라가지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예, 어쨌든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저희 논팽이 TV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